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순천대학교 학생들 강의하는 거 계속하면서 이제 봄이 와서 조금 걷는데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광양 백운산 갔다 왔습니다. 상병우남도 들리고 예. 백운산 상봉도 들려서 기운을 좀 듬뿍 받고 내려왔습니다. 예. 손 대표님께서는 요즘 바쁘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서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선거 캠프 강남역에 마련을 했는데 가서 오렌지색 페인트를 직접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좀 선거하는 기분이 드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게 정치 참 요즘 꼴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또 희망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조기 대선 이야기는 조금 본격적으로 또 해볼 테고요. 먼저 일단 경선 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경선 방식을 이미 확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선 방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게 의미는 없게 돼버렸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국민 경선 방식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하는 게 본선 승리를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두관, 김동연 이런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룰부터 시작해서 경선 흥행을 위한 돌파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확정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부자 몸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 입장이면 저는 국민 경선을 좀 폭넓게 해도 어차피 이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너무 부자 몸조심하면서 그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게,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에 가면 어떤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싶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도 김두관 후보 같은 분도 지금 이런 룰로는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마당이라서 원래도 흥행이 안 되는 민주당 경선인데 조금 더 흥행의 찬물이 끼얹어지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조금 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게 여론조사 50%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당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조금 더 올려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괜찮았을 텐데 굳이 당원 50%를 가져가서 완벽한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통합과 포용의 측면에서는 아쉽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경선 룰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경선 방식이 지금 확정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뀐다면 주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선 방식이 바뀐다고 주자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서 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뺀 민주당이 잘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경선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결과가 같을 거라면 국민 전체의 흥행을 위해서 국민 경선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02년도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붐을 일으키면서 무명의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그 추세를 이어서 강력한 야당 후보였던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를 꺾고 본선에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예. 일각에서는 지금은 뭐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 역선택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예.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본선에서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 게 두려워서 못하면 본선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게 본선 승리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또 워낙 당원들도 많고 당원들의 참여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100%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조금 줄여서 20%나 30% 정도로 하면서 약간 공간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을 정말로 통 크게 100%로 받았다라고 하면 조국 혁신당과 오픈 프라이머리 연대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어떤 룰로 해도 이긴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뭐 용기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룰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차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2차는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입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예, 지금 뭐 선택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예. 저는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21년도 국민의힘 대표 선거했을 때요. 그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기반이 두터웠던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들 꺾고 이겼거든요. 반대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할 때는 김은혜, 유승민 두 분이 붙었는데 그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인 김은혜 후보가 이겼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역선택 방지가 지금 그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무엇보다도 당내 선거가 아니라 지금 본선을 염두에 두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건가. 국민 다수의 그 관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하여튼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인 쪽으로 자꾸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면 뭐 어느 당이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국민 참여를 더 열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면요. 예. 국민들의 참여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선택 방지라는 게 약간 허구거든요. 허구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전 국민 중에 뭐 샘플을 많이 해봐야 뭐 3,000명, 5,000명 정도 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받고 민주당을 위해서 국민의힘 일부러. 약체 후보를 뽑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해보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예.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놓고 예. 점점 더 성벽을 높게 쳐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괴리되는 게 지금 양당의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 운영에 있어서 점점 더 좀 강경한 당원들 또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서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계속해서 이런 역선택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그런 걸 악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전략적 투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반발을 하면서 경선은 치르지 않겠지만 대선은 출마는 열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는 말씀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안 나가겠지만 대선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 뭐 요즘 얘기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국민의힘의 어마어마한 손해죠. 손해다. 지금 보십시오.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면 안 될 사람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나와야 될 사람과 나오면 안 될 사람은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게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거든요. 예. 이분들은 그래도 당을 조금은 더 올바르고 온건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중도 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보십시오. 무슨 뭐 김문수 후보,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나오면 안 되죠. 반성하고 그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 앞에 빌어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나오고 심지어는 뭐 한덕수 장관, 한덕수 총리 뭐 차출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님 보수 진영의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개혁신당의 최남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 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예. 유승민 후보가 탈당해서 출마를 결행한다면 보수 후보 분열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탄핵 때 연인원 1,70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그 결과 탄핵이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실시됐던 대선에서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1.0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17%여서 진보 측의 합계 득표율이 47.25%였어요. 그에 비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수 측 합계 득표율이 52.2%였거든요. 예. 당시에도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보수가 분열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또 한덕수 출마론이 크게 부상을 했습니다. 한대행은 어제 뭐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를 두고 이 마지막 소명이 뭐 어떤 뜻인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의 뭐 경선 참여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정치의 몸을 직접 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론 지표를 봤을 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압도적으로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가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하고 해볼만 하다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 나오는 어떤 여론 지표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도 압도적이지 않아요. 뭐 김문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빠르게 쫓아간다 이런 건 있지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정해서 봤을 때도 한덕수가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 게다가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도 뭐 압도적이거나 뭐 이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이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좀 약간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이번 판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안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예. 대미 협상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내가 50일 있으면 이제 끝난다, 출마의 가능성도 없고 내가 다시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인물보다는 어쨌든 외국을 상대할 때 있어서는 뭐 나 출마할 수도 있어, 뭐 내지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혹시나 권력을 계속 잡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한덕수 대행이 과거에 대미 협상 이런 것들을 해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도 일정 부분 알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덕수 총리를 너무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협상력을 전략적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력이다. 전략적 언급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으시군요. 서 의원님께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평생 관료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향상 정치판을 주도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는 정치인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거고요. 예. 방금 이제 전하람 대표는 굉장히 한덕수 총리를 좀 높게 봐서 국익을 위한 어떤 전략적 그 멘트 정도로 그런 면을 좀 보시는 거랑 같은데,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국익을 위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정말 그 윤석열에 눌려서 업무 능력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윤석열의 쌈딱 노릇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행태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게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 뭐 그런 판단 이렇게 저는 뭐 보여지지는 않고, 나름 욕심은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욕심만 가졌다가 그대로 좀 사그러들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주자로 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캠프까지 이제 꾸리는 상황입니다. 주요 선거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반명 세력과 또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 세력을 좀 결합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국민들의 큰 고민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세력은 안 된다라는 게 큰 하나의 축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또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재명 포비아도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진즉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은 뭐 그런 세력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선거전을 지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뭐 기존 지선이나 뭐 이런 데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좀 뭔가 이게 윤석열 이재명 이 비호감 대선에서 넘어서서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좀 그래도 우리 정치가 세대 교체를 하는 좋은 계기로 이번 대선을 쌓는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파면은 당했지만 여전히 내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보통 이제 검사들이요, 세상의 선악을 자신들이 가린다라는 과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사들은 그 과한 그 직업의식을 자신이 역시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좀 그 의식들이 좀 조정되고 제어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무한 권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걸로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검사로서 갖고 있던 과한 직업의식에다가 대통령의 무한 권력의식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인식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검사일 때는 그나마 대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면 그걸 존중하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바로 그런 태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돼서요. 더욱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뭐 재판은 이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그 취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들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무슨 80분 이상 혼자 이야기하면서 후배 검사들을 거의 가르치려고 드는 언행을 했다라고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열불 터지시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명확하게 위헌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대표님 이제 다음 주에 또 2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형사재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발언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예.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불리한 진술들을 좀 뒤집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끌려고 하는 형태로 재판을 지루하게 가져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1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앞으로 한 1년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될 거니까 국민들께서도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토부가 지난 금요일 무안공항의 폐쇄를 3개월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가 참사 100일이 있었는데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 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국내 항공기 사고, 이게 이제 제주항공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 일정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조금 덜해진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러한 입장들을 좀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음성 기록 장치하고 비행 기록 장치에 사고 직전 4분 7초 가량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잘 판단해 보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예. 또 사고기가 충돌했던 시설, 그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참사 원인 규명이 녹록치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예.
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전남 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정부 당국도 조금 더 힘있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몇 달 전에 가졌던 안타까움, 아픔들을 다시 좀 기억을 해내서 유가족들에 대한 사고 자체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관광 숙박업의 타격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 대표님, 타개책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무안공항이 다시 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사나 또 후속 조치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3개월 연장을 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광주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무안공항의 국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주공항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임시 취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 네, 국제선. 저는 이런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일단 임시 취향으로 가더라도 좀 뭔가 영구적으로 이 수요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노림수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 들리는데 예.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안의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광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예. 이것이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 공항 간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시도는 저는 좋지 않고 또 우리 지역의 특히 전남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도는 좀 빠르게 중단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